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문 대통령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고 파면 의혹이 끝이 없는 사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바로 조국 씨입니다. 지난주 내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 연달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리한 의혹이 대략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 되자 또 다른 의혹이 4가지나 튀어나왔습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릴 지경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답게 이를 얼마나 교묘하게 꼬아놓았던지 이런 일을 수십 번 경험한 중견 기자들조차 의혹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일의 입이 깔끔하고 알기 쉽게 핵심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씨가 평범한 로스쿨 교수라면 의혹이 10이든 20이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 2년 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으며 한일 갈등 과정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반일 캠페인을 이끌었고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바로미터라도 되는 양 행세했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의 이러한 10가지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법무장관이 지명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조국 사태에 대해 임명 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이 점은 잠시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의혹은 위장전입이다, 탈세다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 일단 놔두고 가장 굵은 고구마 줄기를 뜯어내 보면 첫 번째 사모펀드, 둘째 웅동학원 이 두 고구마 줄기입니다. 먼저 사모펀드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사사로운 개인끼리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펀드 자금을 만들어 투자한다 그런 뜻입니다. 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인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르면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자금 운용을 비공개로 합니다. 고수익 고위험의 헤지펀드인데요. 사사로운 사람들끼리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조국 씨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코링크란 회사의 블루코어란 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조국 씨 가족들만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코어 사모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가로등 자동 전멸기 생산 회사인 웰스 CNT라는 회사입니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100% 관급공사입니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국의 가족들입니다. 조국의 부인, 아들, 딸 이게 3사람이 조국의 가족 10억 5천만 원을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코링크라는 회사의 블루코어라는 펀드에다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두 번째, 가로등 업체가 있습니다. 웰스 CNT 회사입니다. 이곳에 블루펀드가 바로 웰스 CNT사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곳은 관급공사를 100% 수주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국 씨는 이 과정에서 웰스 CNT사의 최대 주주가 됐고 웰스 CNT사는 1년 만에 매출 74% 증가, 영업이익 2.4배 증가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재산도 관급공사 덕분에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났을 것이란 그런 합리적인 의심과 추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20대인 아들과 딸이 이 펀드에 각각 3억 5천만 원씩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 5천만 원씩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씨는 이적단체 산호명의 강령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산호명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불살라 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이랬던 곳입니다. 그랬던 조국 씨가 자본가들의 최첨단 투자 행태인 사모펀드로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웅동학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모펀드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김광일의 입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 씨는 돌아가신 선친의 재산을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물려받고 반면에 아버지의 채무는 모두 말소시키는 그런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한 신문은 부친 42억 빚은 상속 않고 51억 채권은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간단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 웅동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국의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작고한 뒤로 조국의 어머니가 이 웅동학원의 현재 이사장입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자산가치 127억 원, 실제 가치는 이거의 1.5배 내지 2배, 200억 안팎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996년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이 두 회사 중에 고려시티개발이 16억 학교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합니다. 웅동학원으로부터. 그런데 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 주인을 알고 봤더니 바로 조국의 아버지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이 돈이 다시 속주머니로 뒷주머니로 복잡하게 오고 갑니다.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은 부도가 나고 다시 8년 뒤 고려시티개발은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없는 회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랬다가 2006년에 코바 C&D라는 새로운 회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코바 C&D의 주인은 조국의 동생과 재수 씨입니다. 이 코바 C&D라는 회사가 이미 없어져 버린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51억을 인수를 합니다. 어떻게 51억이 됐느냐? 공사 대금이 16억이고 지연 이자까지 합해서 51억이 된 겁니다. 이자가 2배 이상 불어난 거지요. 그 다음에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 소송, 그 다음에 51억 채권 증서 제출, 이런 과정이 있게 되고, 자, 2013년 코바 C&D를 카페 휴고로 바꾸고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직은 이혼한 재수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써놓고 봐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한번 간결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 조국의 아버지가 이사장입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다 뛰어넘고 2013년에 카페 휴고라는 회사가 남습니다. 이 카페 휴고라는 회사가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웅동학원, 이 사단법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가지고 있는 국세청 추산 127억 원, 이 웅동학원의 재산이 그 자식들이 소유하고 있는 카페 휴고라는 회사로 100억 원대 지금 청구를 받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자, 좀 얼개가 보이십니까? 조국의 아버지가 가진 웅동학원 자산 127억 원일지 200억일지 모르는 그 돈 중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카페 휴고라는 자식들의 민간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2005년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2006년에 인수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그 채권 증서, 이것이 조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사망 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국 씨는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2번이나 낙제를 했는데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간 작년까지 6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딸의 지도교수였던 A 교수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장학금을 고리로 조국 씨와 A 부산의료원장 관계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98명 중 오로지 조국 씨만 하고 있다는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51억 원짜리 조작 채권 증서, 부동산 위장 매매, 채무 면탈과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종합소득세 탈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산호맹 이적단체 활동 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면서도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는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첫 뉴스가 나왔고 조금 정리된 기사가 새벽 1시쯤 조선닷컴에 실렸는데 아침 10시 무렵에 다시 보니 댓글이 800여 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 다 따져보면 수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독자들이 새벽 2시, 3시, 4시 이때쯤 써놓은 댓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송경호 판사와 사법부의 양심에 안도하고 때로는 남편 조국까지 잡아넣으라고 채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저토록 많은 독자와 국민들께서 잠 못 이루고 계셨을까?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은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조국 부부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분노해서일까?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희대의 방식으로 11가지 범죄 혐의를 저지르긴 했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녀의 남편도 한 달 남짓 있었던 장관 자리에서 삭탈관직이 되었고 자신도 사립교원직에서 곧 파면될지 모르는 그저 57 먹은 여성에 불과합니다. 어떤 독자는 이런 여성의 구속 여부에 전 국민의 관심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 한심하다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곰곰 따지고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우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려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식 공정함이 아니라 진짜 공정함이 바로 서는 갈림길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밤을 하얗게 밝혔던 것이며 자신의 느낌과 소회를 댓글로 남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르더라도 구속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오로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뿐입니다. 구속 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즉 반부패 2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엘리트 검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경심의 범죄 혐의 입증에 검찰의 명예와 명운을 걸다시피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검증하고 심사한 영장 전담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명된다는 것은 최종 증명 단계는 아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까닭이나 이유가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정경심 부부는 사모펀드 운영 보고서를 급조하라고 지시하고 여러 컴퓨터를 빼돌리고 감추고 했으니 법원은 증거 위조와 증거 은닉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검찰 수사는 핵심 쟁점에 이릅니다. 바로 조국 씨입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소환도 시간 문제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검찰 조국 곧 조사
라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아내 정경심 씨와 증거 위조, 은닉 교사 이것들을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에서 직결되고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정범 혹은 주범으로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환 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국 씨의 신병도 구속 수감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제시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구속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아내가 이미 구속돼 있다고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1982년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이철희 장영자 부부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동시에 구속 수감됐고 재판 결과 15년형을 언도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볼 때 정경심과 조국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문정권 출범 때부터 2년 반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가족은 물론이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저런 내막과 어두운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국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 손으로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볼 때 시한폭탄을 윤석열 검찰 손에 넘겨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국 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 혹은 구속영장 발부가 성사되는 순간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한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내와 문정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자기부터 살아날 궁리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밤잠을 설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는 코로나19 사태, 그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이 계속되는 사상 최장의 장마와 그 피해, 온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한껏 높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고립무원 속에 가둬두려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 횡포, 이런 뉴스를 전달하고 해석하느라 정말 8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 사이에 그냥 지나쳐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백서가 발간됐다는 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에 얽힌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 조국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만든 총괄 보고서가 이른바 조국 백서입니다. 백서, 화이트 페이퍼, 이 원래는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책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를 하얀색으로 했던 데서 명칭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두루 쓰이는 말이 됐죠. 엊그제부터 발매가 된 조국 백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국 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목부터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 검찰과 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있는 제목에서부터 정치, 검찰 이렇게 못 박아 놓았죠. 560쪽 분량 백서에는 김민웅, 전우용, 김지미, 고일석, 박지훈, 김유진, 이종원, 임병도, 최민희, 김어준,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는 조국 백서 제작을 위해 제작비 3억 원을 모아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이 소설가 공지영 씨조차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조국 백서 발간하는데 무슨 3억이 필요? 그냥 만들어 책으로 팔면 될 텐데 또 모금? 그러면서 조국 백서라는 책은 돈 받아 만들고 만든 후 수익은 누가? 진보파리 장사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거 해명해 주시길 그랬습니다. 당초 조국 백서는 지난 3월에 출간될 예정이었는데 여러 논란 끝에 5개월이나 늦게 출간된 셈입니다.
조국 백서는 이 발문에서 이번 사태를 검난이라고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상하실 수 있었던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정치 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모했다.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다. 막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가 막힐 뿐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백서 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한다면서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더군요. 조국 백서는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총론으로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2부는 검란,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는 언란, 조국 사태와 언론, 그리고 4부는 시민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검찰 수사를 검난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난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워낙 정파성을 갖고 진영 논리에 따라 쓴 글들이라서 혼란을 느낄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여부나 진실 확인과는 관련 없는 일방적 규정이고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가 만든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일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국 씨 딸의 문제는 조국 부부와 그 가족들의 도덕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특목고를 매개로 한 연줄, 사회 계층 구조, 입시 제도 탓이라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조국 씨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턱 막히면서 할 말을 잃으셨습니까? 현 집권 세력들이 그동안 보여온 내로남불, 그 바탕에는 어떤 의식 구조가 흐르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서 조국 백서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주장입니다. 조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조국 씨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겪었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백서 필진 중에서 누가 이 대목을 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존재, 즉 조국 씨가 웅동학원집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집안 환경,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유복한 자식이라는 조건, 이것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국 씨가 80년대, 90년대 산호맹 사건, 즉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그의 사회주의 좌파 이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잣집에서 태어난 좌파 운동가라는 상황을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즉 강남 좌파를 말합니다. 그것을 옹호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온 나라의 범법자들, 좀도둑,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사기범 할 것 없이 모두들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나가서 나는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라. 저는 최근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정신과 의사 한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라는 주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대답하더군요.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 그건 정신분열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조국 씨를 옹호하는 지금의 정권은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중입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고교생 딸내미를 대학의학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한 어이없는 파렴치 행위도 개혁주의자가 겪는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일 뿐인가요? 자신들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모두 팔라고 강요하는 저들의 행태,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라고 하면 금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자식들은 특목고, 외고 보내면서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하다며 자사고를 모두 폐지하려는 저들의 행태,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전을 폐지하여 탈원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외국에는 한국산 원전을 팔고 있는 행태, 이것도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라고 하면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국 백서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행태를 한 번에 설명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저와 동료들은 짧게 이 외마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첫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무려 1년 4개월 동안 온 나라를 두 동강 낼 듯 들끓었던 조국 사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한없는 박탈감과 절망과 분노로 몰아갔던 조국 일가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 김광일의 이 방송도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십 수백 번 조국 일가의 백화점 비리를 토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집안 어르신들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제는 이 나라에 아직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신선한 느낌으로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보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쓰신 분도 계셨고 올해 최고의 성탄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셨을 것입니다. 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들이댄 혐의는 모두 15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장 임정엽 판사와 재판부는 혐의 15가지 중에 무려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한 뒤 정 교수를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니, 오늘부터는 정 교수가 아니라 정전 교수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정경심 씨가 받았던 혐의 15가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입시 비리. 둘째, 사모펀드 불법 투자. 셋째,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이 중 자녀 입시 비리는 혐의가 모두 7가지였는데 전부 유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남편 조국이 유지하고 처 정경심이 행사하고 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자와 인턴 확인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턴 확인서는 허위 증명서일 뿐이고 3.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제3저자는 논문 기여 없고 허위 증명서이고 4.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부유청장은 유죄된 것이고 5.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는 허위 증명서이며 보조금 수령은 사기범죄이고 6. 키스트
인턴 확인서도 허위 증명서이고 7. 부산에 있는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도 허위 증명서라고 법원은 최종 판단했습니다. 가짜, 허위, 사기. 한목에 읽어내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로 조국, 정경심, 조민 일가족이 가짜 인생을 살았던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 중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서류 위조, 동양대 사무실 PC 증거 인식 교사 혐의 이런 것들은 조국, 정경심 부부가 함께 위조하거나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진행 중인 남편 조국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씨는 어제 페이스북에 판결 결과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했더군요. 재판부 판결문에 등장하는 가짜 증명서와 대학들 이름이 무려 5곳이나 됩니다. 서울대, 단국대, 공주대, 동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이런 곳 등입니다. 보통 수험생 집안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이 중 한 곳을 따내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있는데 무려 5곳 서류를 위조한 조국, 정경심 부부는 그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아카데미상을 여럿 거머쥔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일가족 모두 가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인물들도 조국, 정경심 부부의 사기 행각에는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가끔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기 결혼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자고 속인 다음에 단물을 다 빨아먹고 순진한 예비 신부와 처가 쪽을 울려놓고 달아난 사기범들은 대개 모든 게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디 유명 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가짜요. 부동산 재산이 얼마 있다는 것도 가짜요. 무슨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도 다 가짜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가짜로 밝혀지게 됩니다. 정경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영화 기생충과 사기 결혼 사기범이 떠올랐던 것은 비단 저희들 뿐일까요?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가지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정경심 씨가 남편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 2억 3천만 원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둘째,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생과 단골 미용사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 거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이러한 범죄를 모두 합해서 징역 4년형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미공개 정보의 내부 거래와 부당이득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4년형이 아니라 4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등 중죄인으로 다룹니다. 정경심 씨는 아마 항소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판결을 보면서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시청자 반응이 많았습니다. 판결 이유가 이렇습니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렇습니다. 정경심 씨는 올해 1월 22일 첫 재판이 열리고 계속된 지난 1년 동안의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오히려 재판장에 나온 증인들을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적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당했던 고통까지 형량에 포함시켰다면 법정의 저울로는 달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것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입니다. 최강욱 대표도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경심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최강욱 대표도 무사히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정경심 징역 4년형, 이 판결을 듣고 만감이 교차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수사했다는 밑보임 때문에 지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할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그렇게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은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뭐 그랬습니다. 조국 씨의 멘트를 미리 짐작하기라도 한 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질 사람들을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 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온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위조된 표창장을 가짜로 둔갑시킨 MBC의 PD수첩, 이상한 증인들을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C의 뉴스공장, 조국 일가의 비위를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해온 다양한 어용 매체들, 그리고 그 매체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여온 수많은 어용 기자들을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감시자 역할을 저버린 시민단체, 성명서와 탄원서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호한 문인, 곡학 아세를 해온 어용 지식인들,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짐해온 대통령의 극성 팬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물었습니다. 진중권 씨는 회한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싸움은 끝났습니다.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동양대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네요.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재판부가 사법 정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시청자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재판부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